지금의 화폐는 직사각형 형태의 몇 가지의 디자인과 색상으로 종이에 인쇄가 되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 조각을 가지고 일정량의 음식, 옷가지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건들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이러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듯 어느 누구도 왜 종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모두가 수긍을 하면서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화폐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돌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9년부터 1919년까지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캐롤라인 군도는 독일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군도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은 예비였는데 당시 인구는 5천에서 6천 명 정도였습니다. 1903년 윌리엄 헨리 퍼니스 3세라는 미국 인류학자가 그 섬에서 여러 달 동안 살았으며 섬 주민들의 삶과 풍습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특히 그는 섬의 화폐 제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 제목을 돌화폐의 섬이라고 붙였습니다. 옛 섬에서는 금속 물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돈으로 사용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주조되는 동전의 경우처럼 운반하고 다듬는 수고와 공을 들인 돌은 훌륭한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환 매개 수단을 페이라고 불렀는데 페이는 크고 단단하며 두꺼운 돌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바퀴의 직경은 대략 40cm에서 최대 5m에 달했고 한가운데에 구멍이 있어서 무게를 견디고 운반하기에 알맞을 만큼 크고 튼튼한 막대기를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돌동전은 섬에서 약 400마일 떨어진 섬에서 발견되는 석회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채석되고 가공된 다음 한우와 뗏목에 실려 모험을 좋아하는 원주민 뱃사람들에 의해서 옛 섬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러한 돌화폐의 특징 중 두드러진 것은 돌의 주인이 자기 소유물이라는 표시를 나타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반하기 곤란할 정도의 큰 페이값에 달하는 거래를 맺은 다음 새 주인은 그 돌이 자기 것이라는 인정을 얻는데 만족할 뿐 굳이 그 거래가 있었다는 표시조차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 돌은 원래의 주인 집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인근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재산을 가진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은 물론 어느 누구도 그 재산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재산은 아주 큰 페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 크기는 구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두어 세대 이전부터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인즉 조상 한 분이 페이를 찾아 원정대를 따라 나섰다가 아주 크고 값진 돌을 얻어 집으로 가져오려고 뗏목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자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배 뒤에 매달린 줄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커다란 돌은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사람들은 가라앉은 페이가 아주 크고 값지다는 것과 그 돌이 바다에 가라앉은 사건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그 돌이 정당한 형태로 공들여 쪼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을 바다에 빠뜨려 잃어버린 단순한 사고쯤이야 너무 하찮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해안에서 수백 피트 떨어진 바다가 삼켜버렸다고 해서 그 돌의 가치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널리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치 이 돌이 주인집 벽면에 기대 서 있는 것처럼 돌의 구매력은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과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자, 일단 온라인 거래상에서 쓰이는 가상화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폐가 아니에요. 가상화폐를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러한 비트코인을 언제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자,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를 우리가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는 왜 이런 그 비트코인을 만들었을까? 자,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요. 또 독점한 그 권리를 가지고 아주 자의적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고안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그 2009년도라고 하면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다 보니까 자,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냈었거든요. 화폐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의적인 통화 정책에 반발한 건 차원에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상화폐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냐 이거죠. 일단 컴퓨터가 그 문제를 제시합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인데요. 그 수학 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수학 문제 풀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픈소스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비트코인도 실제로 거래소에서 우리가 그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하나당, 하나를 코인이라고 합니다. 코인 하나당 가격 시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자, 계속 이제 매매가 되다가 2013년도 11월 23일 날 처음으로 1코인당 1000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 2013년도 12월 4일 날 1147.25달러라고 해서 그 당시는 이제 최고가를 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문제는 2015년도 1월 14일 날 177.28달러가 되는데요. 자, 이 가격이면 1147.25달러 대비 85% 이상 폭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때 이제 비트코인의 인기가 굉장히 시들해졌죠. 그러다가 2017년도 1월 2일 날 다시 1000달러를 탈환했다고 하니까 다시 비트코인의 어떤 인기가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 자, 그 제레미 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그 스냅챗이라는 사진하고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 제레미 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2017년도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폭등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50만 달러, 코인 하나당 50만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또 비트코인의 그 사용자도 지금 2017년도보다 그 61배나 폭증할 거라고 하니까 가격도 폭등하고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이 제레미 류라는 분이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왜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폭등할 거냐 이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송금이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그 돈을 송금하다 보면은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러한 수수료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러다 보면 해외 송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그 지정학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가 뭔가 위험이 커지면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죠? 금값이 오르듯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오를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 현금 결제가 아닌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을 다운받아서 여러 가지 페이로 비연금 결제가 많아지거든요. 자, 이러한 비연금 결제 비중이 증가하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수요도 많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과연 어떻게 얻을 거냐?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는 채굴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은행에서는 이렇게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그 광산에서 채굴하듯이 그 채굴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채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금, 은, 다이아몬드처럼 뭔가 광산물을 그 캐내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한정된 매장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가상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래머가 개발할 당시에 무한정 찍어내는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반대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 취지에 맞다면 비트코인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한정된 양에서 채굴하는 방식으로 뭔가 그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 암호를 풀면서 그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채굴량이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푸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결국은 채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2145년까지 2300만 단위까지만 발행하도록 이미 채굴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한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 발행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은 그 새로 채굴하는 것보다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아까 설명드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런 시세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채굴된 가상화폐를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보관하려면 우리가 일종의 지갑이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지갑을 생성시키는 대표적인 그 공개 장부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이제 2011년도에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그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이 그 공개되는 어떤 장부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과연 이 비트코인이 과연 그 적절한 비트코인인지 알려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비트코인은 2008년도에 그 프로그래머가 논문을 발표했고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어떤 은행업 허가를 해주기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는 독일에서 이제 세금을 물리기도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2014년도에는 그 중국에서는 그 비트코인의 계좌 사용 금지 정책을 내놨고요. 러시아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굉장히 각국 그 정부들은 제약을 많이 가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드디어 미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인가하기 시작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수요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트코인은 애당초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만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오프라인상에서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그 비트코인 프렌들리 리스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지역에서 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느냐. 자, 2016년도에 이제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자, 가장 편리한 그 도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장소가 194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오프라인 기반으로도 비트코인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장 그 비트코인 쓰기가 편한 장소가 미국의 이제 뉴욕이고요. 3위가 이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고요. 4위가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고 5위가 이제 영국의 런던이라고 하니까 점점 이런 비트코인은 온라인 기반에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그 캐나다에서는요. 그 비트코인을 우리가 그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듯이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기를 최초로 설치하는데요. 자, 키오스크라고 하는 ATM 기기를 최초로 설치했다고 하고요. 자, 2014년도에는 그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 이베이 아시죠? 이베이.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그 상점에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게임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결제가 다 가능하게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일본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각국 정부들이 자,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억제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점점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앞서서 그 예측한 것처럼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오를 것이고 사용량도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트코인의 추세는 우리가 그 현금 없는 사회라는 최근의 시류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자, 스웨덴은 그 2030년까지 아예 모든 거래에서
현금이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스웨덴 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인데요. 1661년도에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지폐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의 대중화를 먼저 선도한 국가가 스웨덴인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스웨덴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또 선도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의 이러한 그 국가 정책에 따라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전체 거래 그 결제 비중 중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 20% 정도면 다른 나라 평균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그만큼 현재도 현금 없는 어떤 사회 기반을 맞췄지만 2030년 가서는 아예 현금 없이도 뭔가 결제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스웨덴이 추구하는 현금 없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웨덴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 소매점에서는 현금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결제를 못하겠다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가판대에서 잡지를 사거나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금을 낼 때도 여러분들 그 교회나 이런 데서 헌금을 낼 때 지금은 다 현금으로 내잖아요. 그죠? 근데 스웨덴에서는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모바일 폰으로 지불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가 됐다면 거의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은행 지점 중에 현재 절반 이상이 현금이 없다고 해요. 은행에 가니까 현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예금하거나 인출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은행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 강도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은행 강도가 110명이던 것이 2011년도에는 16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 자, 현금이 없다 보니까 강도도 줄어드는 뭐 이상한 현상도 반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국 고민해 보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화폐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미 현재도 그 대부분의 거래는 가상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물 통화는 전체 통화의 한 3%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7%는 컴퓨터상의 숫자를 가지고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화폐의 본질은 결국 신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용을 우리가 화폐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동영상 영상을 보신 것처럼 돌 화폐의 섬, 그죠?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결국은 화폐의 역할을 한 것이죠. 페이라는 그 두꺼운 돌바퀴를 화폐라고 본 것이고 지금 현대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본질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본질은 어떤 신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비트코인을 통해서 본 화폐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